MBC의 경영진이 다 바뀐 다음에 26일부터 정상적인 뉴스데스크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26일 날 뉴스데스크가 나갔습니다. 첫 방송이 어떻게 된 건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봤죠. 일단 저의 느낌은 처절한 반성? 그래서 처음 방송에서 정말 한 10분 가까이를 MBC 방송으로 시작해요. 그러면서 앞부분에는 일반적인 반성하고 그 다음에 세월호 보도에 대한 그리고 그 다음날도 다른 식의 잘못된 보도를 하겠다라고까지 설명을 해줍니다. 10분 정도를 거의 반성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따가 우리가 이야기해야 될 MBC가 어제 보도한 뉴스들을 한번 이야기해보는 시간도 갖겠습니다. 그리고 그 방송의 내용을 제가 이 방송의 후미쯤에 9분 정도 10분 정도 되는 그 내용을 그대로 집어넣어드리겠습니다. 한번 그냥 느껴보시기 바라고요. MBC는 권력에 충성하면서 국민들을 배신했고 뉴스 자체를 다루지 않았다. 그 앞에 보면은 정말 상징적인 사진 한 장을 그러니까 그림을 하나를 보여줘요. 어떤 사람이 앞에 쫓겨가고 어떤 사람이 뒤에서 칼 들고 쫓아가는 장면인데 카메라 프레임 속에는 프레임에 들어있는 그림만 보면 앞에 있는 사람이 뒤에 있는 사람을 칼로 찌르는 것처럼 보여요. 그게 언론이다. 그게 MBC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유명한 그림입니다. 예. 그게. 사실 MBC가 그런 역할을 톡톡히 했죠. 이번에 MBC 내부에서 뉴스데스크에 나온 듯이 처절한 반성을 했다고 믿고 싶고요. 예. 그런 반성이 반드시 필요하죠. 그런 반성도 없다면 사람들도 아닌 거죠. 경영진이 바뀌고 뉴스데스크 진행자가 바뀌고 그랬다고 하지만 언론이 뭘까요? 언론은 권력에 대한 감시? 그게 주목적은 아니잖아요. 그건 이제 플러스적인 거고 진실 보도와 그 숨어져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전달하는 그런 모습들이 진정한 언론인데 그동안 MBC가 그것을 안 해왔었다는 것이고요. 앞으로 조금 더 그 진실 보도에 대해서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상징적인 멘트가 이거였던 것 같아요. 세월호 보도는 참사 보도가 아니라 보도 참사였다. 정말 유가족에 대해서 잔인무도한 짓들도 했죠. 그런 상상하기 힘든 질문들도 막 서슴없이 했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보도 자체를 안 한 게 너무나 많았잖아요.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촛불 국면에서도 아예 보도 자체를 안 하는 그런 짓들을 정말 서슴없이 했었죠. KBS와 MBC 차이 같은 건데요. MBC의 모 고위 관계자가 그런 말 한 적 있잖아요. MBC는 사형방송이다. 공영방송의 개념이 훨씬 더 큰 방송인데 KBS는 좀 심하게 말하면 약간 국영방송 느낌이 나요. 온전하게 국가가 지배하는 구조를 갖고 있고 MBC는 방문진이라고 하는 이를테면 어떤 법인의 저번에 코어포레이션이라는 그 개념이 네. 그건데 그 법인에 있어서의 지분들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적 자금이 들어가도 온전하게 지배를 못했던 부분이라서 장악하기가 훨씬 쉬웠던 바로 그런 방송이었다는 말씀드리고요. 어쨌건 그걸 보고 있는데 정말 오랜 시간 돌아왔구나. MBC, KBS가 사실 장악된 건 촛불 보도 이후라고 보면 되죠. 촛불로 이제 나라가 이명박 자체가 초반부터 흔들리기 시작하니까 이게 장악을 해야겠다라는 그게 핑계였는지 뭔지 모르겠어요. 그 전부터 이미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광우병 촛불 보도에 대한 어마어마한 위력을 KBS, MBC가 완전히 제대로 된 보도를 해버렸거든요. 그 당시에. 그러면서 장악을 해야겠다라고 느꼈는지 모르지만 거의 9년, 10년 가까운 시간 동안에 얼마나 장악됐는지 그 MBC 스스로가 반성하는데 그 첫날 세월호 보도를 보니까 저 역할을 우리가 했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말도 안 되는 것들 있잖아요. 완전히 버려졌던 MBC가 돌아오는 거를 보면서 가능하구나. 우리가 촛불을 들고 외치면 바꿀 수 있구나 했던 것 중에 대통령뿐만 아니라 언론마저 가능하구나. 이걸 학습할 수 있는 시간과 사건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대통령은 바꿀 수 있었지만 이게 언론도 정말 돌아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막연하게 했었는데 그리고 MBC가 가장 심했었잖아요. 거의 돌려보지 않는 채널이 됐었거든요. 근데 정말 죄송하다고 하는 그 뉴스에서 느껴지는 게 저 사람들 정말 마음먹고 사죄를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까지 싸워왔던 사람들이 하는 거라서 더 쪼잔하게 느꼈을 것 같고 앵무새처럼 불과 몇 달 전에는 이 보도, 몇 달 후에는 이 보도 했던 그런 식의 언론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진정성을 와닿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배현진 씨는 스케이트장에 가 있나요? 궁금하네요. 어디로 발령받을지. MBC에 대해서 아까 마차님도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민주주의가 정말 그렇게 힘든 거예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민주정부. 김대중 대통령이 정권 교체를 했을 때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이 욕을 했어요. 대통령 뽑아줄 땐 뭐하냐.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이 이어받았어요. 김대중 대통령이 그래도 약간 보수적 느낌이 있는 굉장히 오래된 정치인이어서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이 정권을 잡으면 싹 쓸어버릴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함부로 안 돼요. 나름대로 열심히 했어. 그래서 성과도 있어. 근데 임기 한 1, 2년 남겨놓고는 거의 막 배척당하다시피 그 사이에 탄핵도 당했는데 그래서 섣부른 어떤 실망 이런 것들이 정권을 내주게 돼요. 놔버리는 거 있잖아요. 네. 그건 정말 지금 생각도 아이러니고 억울한 지점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정치 잘못한 거 아니에요. 저는 굉장히 좋은 비유로 에스컬레이터 관련된 비유를 들은 적이 있어요. 민주주의나 언론이나 인권이나 우리가 다루는 굉장히 개념적이고 중요한 가치들에 대해서 우리가 보는 태도 자체가 그 내려오는 에스컬레이터를 그 역으로 걸어 올라가는 사람처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가만히 있으면은 후퇴한다고. 그래서 열심히 걸어 올라가도 제자리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잠시라도 멈추면 후퇴하기 때문에 그렇게 에스컬레이터를 거슬러 올라가는 심정으로 우리가 민주주의도 언론도 인권도 대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민주주의가 힘들다는 건 정권만 바꿔놓으면 되는 줄 알았다가 10년 지난 뒤에 사실은 요즘 단어로 말하면 언어로 말하면 적폐 세력들의 반기에 의해서 정권을 뺏긴 거예요. 그리고 온갖 조작질들 끝에 정권 연장까지 시켰죠. 박근혜까지. 예. 근데 촛불혁명과 지금 MBC의 사례를 보듯이 똑같이 그런 상황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를 한번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럴 일은 없어야겠지만 정권은 뺏길 수 있어요. 나중에. 예. 근데 그들도 나라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으면 또 똑같이 탄핵당하고 파면당할 수 있다는 걸 인식하게 된다면 훨씬 무서워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얼마 후에 어떤 정권이 들어섰어요. 우리 쪽이 아닌. 근데 마치 최순실 같은 인간형이 나타났다고 하면 비선 실세로서의 그게 훨씬 더 줄어들겠죠. 역사적 교훈이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조윤선 같은 사람, 우병우 같은 사람도 실제로는 훨씬 더 줄어들 겁니다. MBC도 마찬가지겠죠. 정권이 바뀌었는데 사장이 바뀌고 그러면서 또 보도를 막 이상하게 하려고 할 때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극렬한 저항으로 막아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민주주의는 어렵고 하지만 경험해보지 않으면 모르는 것들이에요. 경험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의 정권의 개혁에 있어서 이제는 기다릴 줄 알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집권 7개월밖에 안 됐는데 막 아직도 막 서두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요구는 할 수 있어요. 그렇지나 실망 먼저 하지 마라 이런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나 복직시켜달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어요. 근데 당장 안 된다고 내놓고 놔버린 형태로 실망하지는 말라는 얘기예요. 자, 그 MBC가 한 보도들 몇 가지 한번 볼게요. 또 기념으로 한번 봐드려야죠. 첫 방송은 뭘 준비했는지. 일단 여론조사를 했더라고요. 지금 현재 사회적 이슈들 중에 굉장히 핵심 이슈들 몇 가지를 물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수사는 시일이 걸려도 계속해야 되느냐 마느냐, 종교인들에게 세금을 물려야 되느냐 마느냐 이런 건데요. 적폐청산 수사가 계속 돼야 된다고 답한 비율을 좀 말씀해 주세요. 시일이 걸려도 계속해서 적폐청산을 해야 한다는 응답이 59.7%, 조속히 마무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36%였습니다. 그중에 본인의 정치 성향이 보수에 가깝다고 생각하는 사람 36.7%라고 말했고요. 진보에 가깝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50.5%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국민의 절반 이상이 이제 진보 성향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보면 되죠.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이 조사를 대행한 기관이 갤럽이잖아요. 갤럽이 보수적이라고 유명한 회사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조사했는데 50.5%가 스스로를 진보적이라고 대답했다는 건 굉장히 좀 눈여겨볼 만한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아마 MBC 의뢰라고 하면 질문 문항도 다 MBC에서 결정해 준 걸 거예요. 20대에서 40대까지는 70% 이상이 적폐청산 수사가 아무리 오래 걸려도 계속 해야 된다고 답했고요. 50대 이상은 빨리 마무리해야 된다는 의견이 더 많았답니다. 빨리 마무리가 가능한 건가요? 그 적폐청산이라는 그 말, 적폐라는 개념 자체가 우리나라 건국 이후로 꾸준히 쌓여왔다는 거잖아요. 단적으로 봐도 1945년 해방 이후부터 지금까지 쌓여왔던 걸 지금에서라도 어떻게 청산하고 새롭게 만들어보자라는 뜻인데 1, 2년 안에 시한을 정해놓고 데드라인까지 이 안에 다 청산하자 하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건가요? 나 이해가 안 돼요. 이런 표현 자체가 빨리 마무리 짓자라는 말 자체가. 자, 그리고 종교인 과세 문제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87%가 종교인 과세에 찬성, 반대는 9%밖에 안 됐네요. 그쪽 반발이 굉장히 좀 격렬하다 그럴까? 강하게 지금 오는 상황인데 이렇게 국민 여론이 있을 때 해야 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봐요. 아무리 반발이 심한 거는 예상 가능한 거잖아요. 반발을 하는 당사자들 자체의 재산 규모가 너무 크니까 뭐 작게는 몇백억, 뭐 수천억이라고 알려져 있는 교회들도 있잖아요.
그런 곳에서는 당연히 반발을 하겠죠. 세금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현금 유동성에 대해서 엄청나게 큰 차이를 가져오기 때문에 자기 이해관계에서는 어쩔 수 없이 반발을 할 수밖에 없는데 당연히 반발하는 걸 가지고 조세 형평성이라는 기본 원칙 자체를 포기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그거는. 자, 기타의 여론조사 항목들은요, 시간 관계상 지금 언급하기는 좀 그렇고요. 이런 식의 여론조사를 했고, 이명박이 다스 미국 법인에 왔었다 하는 단독 보도도 했어요. 이 기사는 올라오고 나서 MBC가 굉장히 칭찬을 많이 받더라고요. 이 뭔가 MB에 숨어 있는 그 애틋함, 다스에 대한 따뜻한 마음 같은 게 느껴지는 그런 보도였어요. 왜 그걸 나한테 물어보시나? 그러니까 잘 모르지만 나는 다스에 대해서 모르지만 다스에 애정이 가는 건 어쩔 수가 없어. 막 이런 마음이잖아요. 이게 그런 거 아니야? 다중인격 이런 개념으로. 네. 한쪽에서는 정말로 다스가 직계 아닌 거야. 네. 그리고 밤이 되면은 한쪽에 이렇게 내 다스 이렇게. 그러니까 대통령 4년 동안 실제 임기 시절에는 가보질 못하고 퇴임 1년 반 지나서 국제 기독교 기업인 모임을 이제 주최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플로리다를 간 김에 거기에서 몇 시간 떨어져 있지 않은 다스의 미국 법인에 조용히 들렀다는 겁니다. 이것이 내 새끼 다스.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어요. 네. 2014년 9월 말이면은 2013년 2월 달에 퇴임한 거잖아요. 그리고 1년 반이 지났거든요. 그 당시에 이명박은 무직 상태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국제 기독교 기업인 모임에 참석을 했을까요? 기업인이 아니었잖아요. 무직이니까. 그건- 전직 기업인 아닙니다. 네, 전직 상관없어요. 기업인. 아니 이게 현직 같은데 그래서 이게 아. 다스의 실소유주 기업인 자격으로 간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좀 의심이 좀 들어요. 동의합니다. 마, 다스는 내 거다스. 참, 네. 아이고,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사장이 취임하고 관련자들을 교체를 하고 하는 과정에 우리가 그런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왜 많은 언론들이 이명박 뒷조사 안 하냐고. 그러니까 MBC가 첫 보도를 낼 때 이 정도 보도는 해줘야겠다라고 추측하는 이런 것들을 생각하니까 어떻게 보면 처절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명박에 대해서도 보도 못하는 MBC. 그러니까 첫 방송에서 자기네들 보도할 때 그런 이야기 있었어요. 이것저것 중요한 이슈를 다 빼버리니까 보도할 게 없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근육 보수 뭐 이런 이야기를 비올 땐 소세지빵. 뭐 이런 거 정말 한심한 자들이죠. 예. 어쨌건 다스가 이명박의 소유일 가능성이 높은 정황 중에 하나가 보도된 겁니다. 그 홍준표의 척당불기. 야, 그 뜻이 엄청 멋있더만요. 예. 척당불기. 뜻이 있고 기계가 있어 남에게 얽매이거나 굽히지 않는다는 뜻으로 홍준표의 캐릭터와 참 잘 어울리죠. 그러니까 이게 이 척당불기 그 액자 이거를 최근에 첫 보도한 건 뉴스타파인데 뉴스타파가 찾아낸 영상의 원소스가 MBC 뉴스예요. 그러니까 MBC 뉴스를 쭉 보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보다 보니까 척당불기가 딱 위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MBC도 그것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사장님께서 뉴스타파의 앵커셨기 때문에 그 뉴스가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약간 토스된 느낌도 들어요. 근데 그런 건데 홍준표가 이것은 답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모른다고 하겠죠. 그래서 MBC가 홍준표한테 물었겠죠, 당연히. 대표님, 이거 어떻게 되신 거죠? 그랬더니 홍준표가 한 말이 있습니다. MBC가 참 이상해졌네. 저는 여기서 또 분노를 했어요. 음. 도대체 대한민국의 대법원은 무엇을 보고 심리를 했는가? 언론이 이렇게 이런 뉴스에 나온 걸 갖고 증거를 들이밀었는데 증인의 증언이 증거 능력이 없다. 그러니까 무죄. 대법원의 판단은 이거거든요. 2심과 대법원의 판단이. 그러니까 이 영상이 나오기 전이에요, 판단은. 소위 대한민국의 대법원인데 본인들이 보기에 물론 이제 법에는 이 사람이 유죄라고 확신이 들지 않으면 무죄라는 그런 원칙은 있어요. 그런 이제 법을 배울 때 그런 거는 있거든요. 그래서 피의자 중심으로 하기는 하지만 증인이 명백하게 증언을 했는데 1심에서 유죄가 나온 거를 2심에서 증언이 믿을 수가 없어 대법원도 마저 믿을 수 없어 해서 무죄가 나온 거예요. 결론은. 그렇다면 지금 증인이 나왔던 그 배경화면이잖아요. 척당불기라는 예, 게. 예. 이렇게 이제는 언론에서 까발려지는데 대법원은 지금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대법원은요, 이 뉴스가 나오면은요, 기자회견을 해야 돼요. 대법원의 심리라는 건 그거잖아요. 2심에서 넘어온 서류 심사만 하는 건데 그게 판결 전에 밝혀졌더라도 이 대법원은 그렇게 판결할 수밖에 없었을 저는 그런 점도 있죠.
그 증인의 증언이 가짜라는 확신이 들지 않으면 또 그것 또한 인정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판사들의 그 판단을 할 때 이 사람이 유죄야라는 판단이 확실히 들지 않으면 무죄가 되고요. 이 증인이 한 증언이 가짜야라는 판단이 확실히 들지 않으면 그건 진짜 쪽으로 인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1심과 2심이 달랐잖아요. 예. 근데 보통 대법원의 판결이 대부분 다 이렇게 된답니다. 그러니까 2심이 무죄인 경우는 대법원에서 무죄로 많이 평가해 주고요. 달랐을 때. 2심이 유죄인 경우는 대법원이 유죄로 해주는 경우가 훨씬 많대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이런 경우죠. 1심과 2심에 있어서 달랐다고 하는 건 정확한 분석은 저는 이상 없다고 생각해요. 대법원의 지금 대법관들이 홍준표를 무죄를 만들어주고 싶어하는 심리가 51%인 사람들이 훨씬 많다라고밖에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맞아요. 예. 1, 2심이 달랐을 때는 진짜로 그런 거잖아요. 지금 대한민국의 법체계가 사법부의 체계가 지금 기존에는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이잖아요. 그래서 판사들도 관료주의화됐잖아요. 서열화가 됐고 그러다 보니까 대법원 입장에서는 초심 1심 법원, 지방법원의 수준이 낮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등법원은 그래도 경력 많이 쌓은 애들이야. 내 바로 밑에 있는 애들이야. 그래서 얘네들을 인정을 해주는 경향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번 정부에 이제는 그 1, 2, 3심을 끊어서 한다고 그랬잖아요. 지방법원은 지방법원대로 순회를 시키고 고등법원은 고등법원대로 순회시킨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전담 판사가 되는 거죠. 1심 전담, 2심 전담. 이게 계급화가 아니라 이렇게 가면은 나중에는 대법원이 판단할 때 2심의 의견을 더 중요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몰상식은 없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어제 혹시 MBC 같은 채널에 달라진 프로그램이 하나 더 있죠. PD수첩. 그 PD수첩이 첫 번째 방송했던 건 7년 MBC의 굴욕 뭐 이런 것이었고 두 번째 방송이 KTX 승무원들 이야기였었거든요. 거기서도 대법원이 등장하죠. 1, 2심 전부 다가 승무원들 손을 들어줬던 판결을 대법원이 그걸 뒤집잖아요.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해버렸죠. 그중에 대표적인 핵심 중에 하나가 승무원들을 안전요원이라고 볼 수 있냐 없느냐. 왜냐하면 안전을 담당하는 직원은 파견이 불가능한 뭐 이런 식의 법 때문에 대법원이 이 사람들은 안전에 관련된 업무를 하지 않는다. 이 형태로 해가지고 파견 나가도 된다. 이런 방식으로 손을 들어준 게 대법원이에요. 그러니까 대법원의 평소 논리하고 다른 거잖아요. 대법원은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법리만 판단하는 그 최고법원이라고 스스로 말하면서 그런 또 경우 그 KTX 경우에는 자기들이 사실관계를 다시 그러니까 판단하라고 판단해서 돌려보낸 거잖아요. 그렇게 판결했던 게 2년 전이에요. 2015년. 예. 대법원이 이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뭐 오늘 대법원 이야기는 아니고 홍준표가 했던 말 MBC가 참 이상해졌네. 이제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걸 반대로 해석할 필요가 있겠죠. 예. MBC가 상당히 많이 좋아졌네. 이런 느낌으로요. 그전에는 홍준표가 MBC만 보라고 그랬었거든요. 맞아, 그랬대. 김장겸 지키려고 온갖 거짓거리를 했잖아요. 예, 그 국회 보이콧하고 이렇게 막 갔다가 돌아오고 그랬었잖아요. 척당불기. 이 글자도 틀렸었다 그러죠. 그 척당불기하고 비슷한 뜻이 안하무인이라고 한다고요? 뭔가 홍준표하고 참 어울린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뜻이 있고 기기가 있어서 남에게 얽매이거나 굴피지 않는다는 뜻으로 홍준표의 좌우명 중에 하나였는데. 안하무인. 그러니까 그러네. 안하무인이네. 뜻이 있고 기기가 있어 남에게 얽매이거나 굽히지 않는다. 이건 개망나니. 아무튼 민정수석님. 네. 질문. 그래서 결정적인 증거가 발견이 됐어요. 재심 청구할 수 있잖아요. 재심 청구할 수 있죠. 네. 재심은 사건을 뒤집을 만한 결정적인 증거가 있으면 또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증거가 밝혀지면 할 수 있는데 이게 또 적폐 중에 하나인 사법부가 이거를 결정적인 증거로 인정을 할 거냐 말 거냐. 걔네들이 안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거 아주 복잡한 문제입니다. 윤승모의 증언 중에서 당대표실에서 척당불기를 본 적이 있다고 구체적인 정황을 이야기한 거야. 그 증거 자료가 나오고 가보지 않으면 모르는 증거가 나온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 걸려 있었어. 근데 나중에 영상에 보니까 걸려 있었단 말이에요. 이거는 결정적인 증거라고 봐야겠죠. 아, 그리고 지금 이 사람이 보면서도 그 척자가 틀렸다고 생각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홍준표가 말할 때는 자기는 의원실이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당대표실이라고 이제 말을 바꾸거든요. 반박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 틀린 글자의 액자가 두 군데에 걸려 있었을 가능성이 있느냐. 그거는 거의 없다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나중에 이 척자가 틀린 것 때문에 홍준표가 저 액자 내리라고 했다 그러거든요. 이거거든요. 2심과 대법원의 판단이. 이 영상이 나오기 전이에요. 판단은. 소위 대한민국의 대법원인데
본인들이 보기에 물론 이제 법에는 이 사람이 유죄라고 확신이 들지 않으면 무죄라는 그런 원칙은 있어요. 그런 이제 법을 배울 때 그런 거는 있거든요. 그래서 피의자 중심으로 하기는 하지만 증인이 명백하게 증언을 했는데 1심에서 유죄가 나온 거를 2심에서 증언이 믿을 수가 없어 대법원도 마저 믿을 수 없어 해서 무죄가 나온 거예요. 결론은. 그렇다면 지금 증인이 나왔던 그 배경화면이잖아요. 척당불기라는 예, 게. 예. 이렇게 이제는 언론에서 까발려지는데 대법원은 지금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대법원은요, 이 뉴스가 나오면은요, 기자회견을 해야 돼요. 대법원의 심리라는 건 그거잖아요. 2심에서 넘어온 서류 심사만 하는 건데 그게 판결 전에 밝혀졌더라도 이 대법원은 그렇게 판결할 수밖에 없었을 저는 그런 점도 있죠. 그 증인의 증언이 가짜라는 확신이 들지 않으면 또 그것 또한 인정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판사들의 그 판단을 할 때 이 사람이 유죄야라는 판단이 확실히 들지 않으면 무죄가 되고요. 이 증인이 한 증언이 가짜야라는 판단이 확실히 들지 않으면 그건 진짜 쪽으로 인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1심과 2심이 달랐잖아요. 예. 근데 보통 대법원의 판결이 대부분 다 이렇게 된답니다. 그러니까 2심이 무죄인 경우는 대법원에서 무죄로 많이 평가해 주고요. 달랐을 때 2심이 유죄인 경우는 대법원이 유죄로 해주는 경우가 훨씬 많대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이런 경우죠. 1심과 2심에 있어서 달랐다고 하는 건 정확한 분석은 저는 이상 없다고 생각해요. 대법원의 지금 대법관들이 홍준표를 무죄를 만들어주고 싶어하는 심리가 51%인 사람들이 훨씬 많다라고밖에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맞아요. 예. 1, 2심이 달랐을 때는 진짜로 그런 거잖아요. 지금 대한민국의 법체계가 사법부의 체계가 지금 기존에는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이잖아요. 그래서 판사들도 관료주의화 됐잖아요. 서열화가 됐고 그러다 보니까 대법원 입장에서는 초심 1심 법원, 지방법원의 수준이 낮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등법원은 그래도 경력 많이 쌓은 애들이야. 내 바로 밑에 있는 애들이야. 그래서 얘네들을 인정을 해주는 경향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번 정부에 이제는 그 1, 2, 3심을 끊어서 한다고 그랬잖아요. 지방법원은 지방법원대로 순회를 시키고 고등법원은 고등법원대로 순회시킨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전담 판사가 되는 거죠. 1심 전담, 2심 전담. 이게 계급화가 아니라 이렇게 가면은 나중에는 대법원이 판단할 때 2심의 의견을 더 중요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몰상식은 없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어제 혹시 MBC 같은 채널에 달라진 프로그램이 하나 더 있죠. PD수첩. 그 PD수첩이 첫 번째 방송했던 건 7년 MBC의 굴욕 뭐 이런 것이었고 두 번째 방송이 KTX 승무원들 이야기였었거든요. 거기서도 대법원이 등장하죠. 1, 2심 전부 다가 승무원들 손을 들어줬던 판결을 대법원이 그걸 뒤집잖아요.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해버렸죠. 그중에 대표적인 핵심 중에 하나가 승무원들을 안전요원이라고 볼 수 있냐 없느냐. 왜냐하면 안전을 담당하는 직원은 파견이 불가능한 뭐 이런 식의 법 때문에 대법원이 이 사람들은 안전에 관련된 업무를 하지 않는다. 이 형태로 해가지고 파견 나가도 된다. 이런 방식으로 했죠. 정권이 바뀌었는데 사장이 바뀌고 그러면서 또 보도를 막 이상하게 하려고 할 때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극렬한 저항으로 막아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민주주의는 어렵고 하지만 경험해보지 않으면 모르는 것들이에요. 경험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의 정권의 개혁에 있어서 이제는 기다릴 줄 알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집권 7개월밖에 안 됐는데 아직도 막 서두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요구는 할 수 있어요. 그렇지나 실망은 먼저 하지 마라 이런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나 복직시켜달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어요. 근데 당장 안 된다고 내놓고 놔버린 형태로 실망하지는 말라는 얘기예요. 자, 그 MBC가 한 보도들 몇 가지 한번 볼게요. 또 기념으로 한번 봐드려야죠. 첫 방송은 뭘 준비했는지. 일단 여론조사를 했더라고요. 지금 현재 사회적 이슈들 중에 굉장히 핵심 이슈들 몇 가지를 물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수사는 시일이 걸려도 계속해야 되느냐 마느냐, 종교인들에게 세금을 물려야 되느냐 마느냐 이런 건데요. 적폐청산 수사가 계속 돼야 된다고 답한 비율을 좀 말씀해 주세요. 시일이 걸려도 계속해서 적폐청산을 해야 한다는 응답이 59.7%, 조속히 마무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36%였습니다. 그중에 본인의 정치 성향이 보수에 가깝다고 생각하는 사람 36.7%라고 말했고요. 진보에 가깝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50.5%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국민의 절반 이상이 이제 진보 성향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보면 되죠.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이 조사를 대행한 기관이 갤럽이잖아요. 갤럽이 보수적이라고 유명한 회사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조사했는데
50.5%가 스스로를 진보적이라고 대답했다는 건 굉장히 좀 눈여겨볼 만한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아마 MBC 의뢰라고 하면 질문 문항도 다 MBC에서 결정해 준 걸 거예요. 20대에서 40대까지는 70% 이상이 적폐청산 수사가 아무리 오래 걸려도 계속 해야 된다고 답했고요. 50대 이상은 빨리 마무리해야 된다는 의견이 더 많았답니다. 빨리 네. 마무리가 가능한 건가요? 그 적폐청산이라는 그 말, 적폐라는 개념 자체가 우리나라 건국 이후로 꾸준히 쌓여왔다는 거잖아요. 단적으로 봐도 1945년 해방 이후부터 지금까지 쌓여왔던 걸 지금에서라도 어떻게 청산하고 새롭게 만들어보자라는 뜻인데 1, 2년 안에 시한을 정해놓고 데드라인까지 이 안에 다 청산하자 하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건가요? 나 이해가 안 돼요. 이런 표현 자체가 빨리 마무리 짓자라는 말 자체가. 자, 그리고 종교인 과세 문제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87%가 종교인 과세에 찬성, 반대는 9%밖에 안 됐네요. 그쪽 반발이 굉장히 좀 격렬하다 그럴까? 강하게 지금 오는 상황인데 이렇게 국민 여론이 있을 때 해야 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봐요. 아무리 반발이 심한 거는 예상 가능한 거잖아요. 반발을 하는 당사자들 자체의 재산 규모가 너무 크니까 뭐 작게는 몇백억, 뭐 수천억이라고 알려져 있는 교회들도 있잖아요. 그런 곳에서는 당연히 반발을 하겠죠. 세금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현금 유동성에 대해서 엄청나게 큰 차이를 가져오기 때문에 자기 이해관계에서는 어쩔 수 없이 반발을 할 수밖에 없는데 당연히 반발하는 걸 가지고 조세 형평성이라는 기본 원칙 자체를 포기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그거는. 자, 기타의 여론조사 항목들은요, 시간 관계상 지금 언급하기는 좀 그렇고요. 이런 식의 여론조사를 했고, 이명박이 다스 미국 법인에 왔었다 하는 단독 보도도 했어요. 이 기사는 올라오고 나서 MBC가 굉장히 칭찬을 많이 받더라고요. 이 뭔가 MB에 숨어 있는 그 애틋함, 다스에 대한 따뜻한 마음 같은 게 느껴지는 그런 보도였어요. 왜 그걸 나한테 물어보시나? 그러니까 잘 모르지만 나는 다스에 대해서 모르지만 다스에 애정이 가는 건 어쩔 수가 없어. 막 이런 마음이잖아요. 이게 그런 거 아니야? 다중인격 이런 개념으로. 네. 한쪽에서는 정말로 다스가 직계 아닌 거야. 네. 그리고 밤이 되면은 한쪽에 이렇게 내 다스 이렇게. 그러니까 대통령 4년 동안 실제 임기 시절에는 가보질 못하고 퇴임 1년 반 지나서 국제 기독교 기업인 모임을 이제 주최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플로리다를 간 김에 거기에서 몇 시간 떨어져 있지 않은 다스의 미국 법인에 조용히 들렀다는 겁니다. 이것이 내 새끼 다스.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어요. 네. 2014년 9월 말이면은 2013년 2월 달에 퇴임한 거잖아요. 그리고 1년 반이 지났거든요. 그 당시에 이명박은 무직 상태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국제 기독교 기업인 모임에 참석을 했을까요? 기업인이 아니었잖아요. 무직이니까. 그건- 전직 기업인 아닙니다. 네, 전직 상관없어요. 기업인. 아니 이게 현직 같은데 그래서 이게 아. 다스의 실소유주 기업인 자격으로 간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좀 의심이 좀 들어요. 동의합니다. 마, 다스는 내 거다스. 참, 네. 아이고,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사장이 취임하고 관련자들을 교체를 하고 하는 과정에 우리가 그런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왜 많은 언론들이 이명박 뒷조사 안 하냐고. 그러니까 MBC가 첫 보도를 낼 때 이 정도 보도는 해줘야겠다라고 추적하는 이런 것들을 생각하니까 어떻게 보면 처절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명박에 대해서도 보도 못하는 MBC. 그러니까 첫 방송에서 자기네들 보도할 때 그런 이야기 있었어요. 이것저것 중요한 이슈를 다 빼버리니까 보도할 게 없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근육 보수 뭐 이런 이야기를 비올 땐 소세지빵. 뭐 이런 거 정말 한심한 자들이죠. 예. 어쨌건 다스가 이명박의 소유일 가능성이 높은 정황 중에 하나가 보도된 겁니다. 그 홍준표의 척당불기. 야, 그 뜻이 엄청 멋있더만요. 예. 척당불기. 뜻이 있고 기계가 있어 남에게 얽매이거나 굽히지 않는다는 뜻으로 홍준표의 캐릭터와 참 잘 어울리죠. 그러니까 이게 이 척당불기 그 액자 이거를 최근에 첫 보도한 건 뉴스타파인데 뉴스타파가 찾아낸 영상의 원소스가 MBC 뉴스예요. 그러니까 MBC 뉴스를 쭉 보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보다 보니까 척당불기가 딱 위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MBC도 그것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사장님께서 뉴스타파의 앵커셨기 때문에 그 뉴스가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약간 토스된 느낌도 들어요. 근데 그런 건데 홍준표가 이것은 답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모른다고 하겠죠. 그래서 MBC가 홍준표한테 물었겠죠, 당연히.
대표님 이거 어떻게 되신 거죠? 그랬더니 홍준표가 한 말이 있습니다. MBC가 참 이상해졌네. 저는 여기서 또 분노를 했어요. 음. 도대체 대한민국의 대법원은 무엇을 보고 심리를 했는가? 언론이 이렇게 이런 뉴스에 나온 걸 갖고 증거를 들이밀었는데 증인의 증언이 증거 능력이 없다. 그러니까 무죄. 대법원의 판단이. 어마어마한 이력을 KBS, 네. MBC가 완전히 제대로 된 보도를 해버렸거든요. 그 당시에. 그러면서 장악을 해야겠다라고 느꼈는지 모르지만 거의 9년, 10년 가까운 시간 동안에 얼마나 장악됐는지 그 MBC 스스로가 반성하는데 그 첫날 세월호 보도를 보니까 저 역할을 우리가 했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말도 안 되는 것들 있잖아요. 완전히 버려졌던 MBC가 돌아오는 거를 보면서 아 가능하구나. 우리가 촛불을 들고 외치면 바꿀 수 있구나 했던 것 중에 대통령뿐만 아니라 언론마저 가능하구나. 이걸 학습할 수 있는 시간과 사건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대통령은 바꿀 수 있었지만 이게 언론도 정말 돌아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막연하게 했었는데 그리고 MBC가 가장 심했었잖아요. 거의 돌려보지 않는 채널이 됐었거든요. 근데 정말 죄송하다고 하는 그 뉴스에서 느껴지는 게 아, 저 사람들 정말 마음 먹고 사죄를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까지 싸워왔던 사람들이 하는 거라서 더 쪼달하게 느꼈을 것 같고 앵무새처럼 불과 몇 달 전에는 이 보도, 몇 달 후에는 이 보도 했던 그런 식의 언론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진정성을 와닿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배현재 씨는 스케이트장에 가 있나요? 궁금하네요. 어디로 발령받을지. MBC에 대해서 아까 마차님도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민주주의가 정말 그렇게 힘든 거예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민주정부. 김대중 대통령이 정권 교체를 했을 때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이 욕을 했어요. 대통령 뽑아줄 땐 뭐하냐.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이 이어받았어요. 김대중 대통령이 그래도 약간 보수적 느낌이 있는 굉장히 오래된 정치인이어서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이 정권을 잡으면 싹 쓸어버릴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함부로 안 돼요. 나름대로 열심히 했어. 그래서 성과도 있어. 근데 임기 한 1, 2년 남겨놓고는 거의 막 배척당하다시피 그 사이에 탄핵도 당했는데 그래서 섣부른 어떤 실망 이런 것들이 정권을 내주게 돼요. 놔버리는 거 있잖아요. 네. 그건 정말 지금 생각도 아이러니고 억울한 지점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정치 잘못한 거 아니에요. 저는 굉장히 좋은 비유로 에스컬레이터 관련된 비유를 들은 적이 있어요. 민주주의나 언론이나 인권이나 우리가 다루는 굉장히 개념적이고 중요한 가치들에 대해서 우리가 보는 태도 자체가 그 내려오는 에스컬레이터를 그 역으로 걸어 올라가는 사람처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가만히 있으면은 후퇴한다고. 그래서 열심히 걸어 올라가도 제자리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잠시라도 멈추면 후퇴하기 때문에 그렇게 에스컬레이터를 거슬러 올라가는 심정으로 우리가 민주주의도 언론도 인권도 대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민주주의가 힘들다는 건 정권만 바꿔놓으면 되는 줄 알았다가 10년 지난 뒤에 사실은 요즘 단어로 말하면 언어로 말하면 적폐 세력들의 반격에 의해서 정권을 뺏긴 거예요. 그리고 온갖 조작질들 끝에 정권 연장까지 시켰죠. 박근혜까지. 예. 근데 촛불혁명과 지금 MBC의 사례를 보듯이 똑같이 그런 상황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를 한번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럴 일은 없어야겠지만 정권은 뺏길 수 있어요. 나중에. 예. 근데 그들도 나라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으면 또 똑같이 탄핵당하고 파면당할 수 있다는 거를 인식하게 된다면 훨씬 무서워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얼마 후에 어떤 정권이 들어섰어요. 우리 쪽이 아닌. 근데 마치 최순실 같은 인간형이 나타났다고 하면 비선 실세로서의 그게 훨씬 더 줄어들겠죠. 역사적 교훈이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조윤선 같은 사람, 우병우 같은 사람도 실제로는 훨씬 더 줄어들 겁니다. MBC도 마찬가지. MBC의 경영진이 다 바뀐 다음에 26일부터 정상적인 뉴스 데스크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26일 날 뉴스 데스크가 나갔습니다. 첫 방송이 어떻게 된 건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봤죠. 일단 저의 느낌은 처절한 반성? 그래서 처음 방송에서 정말 한 10분 가까이를 MBC 방송으로 시작해요. 그러면서 앞부분에는 일반적인 반성하고 그 다음에 세월호 보도에 대한 그리고 그 다음날도 다른 식의 잘못된 보도를 하겠다라고까지 설명을 해줍니다. 10분 정도를 거의 반성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따가 우리가 이야기해야 될 MBC가 어제 보도한 뉴스들을 한번 이야기해보는 시간도 갖겠습니다. 그리고 그 방송의 내용을 제가 이 방송의 후미쯤에 9분 정도 10분 정도 되는 그 내용을 그대로 집어넣어 드리겠습니다. 한번 그냥 느껴보시기 바라고요. MBC는 권력에 충성하면서 국민들을 배신했고 뉴스 자체를 다루지 않았다. 그 앞에 보면은 정말 상징적인 사진 한 장을 그러니까 그림을 하나를 보여줘요. 어떤 사람이 앞에 쫓겨가고 어떤 사람이 뒤에서 칼 들고 쫓아가는 장면인데 카메라 프레임 속에는 프레임에 들어있는 그림만 보면 앞에 있는 사람이 뒤에 있는 사람을 칼로 찌르는 것처럼 보여요. 그게 언론이다.
그게 MBC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유명한 글입니다. 예. 그게 사실 MBC가 그런 역할을 톡톡히 했죠. 이번에 MBC 내부에서 뉴스데스크에 나온 듯이 처절한 반성을 했다고 믿고 싶고요. 예. 그런 반성이 반드시 필요하죠. 그런 반성도 없다면 사람들도 아닌 거죠. 경영진이 바뀌고 뉴스데스크 진행자가 바뀌고 그랬다고 하지만 언론이 뭘까요? 언론은 권력에 대한 감시? 그게 주목적은 아니잖아요. 그건 이제 플러스적인 거고 진실 보도와 그 숨어져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전달하는 그런 모습들이 진정한 언론인데 그동안 MBC가 그것을 안 해왔었다는 것이고요. 앞으로 조금 더 그 진실 보도에 대해서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상징적인 멘트가 이거였던 것 같아요. 세월호 보도는 참사 보도가 아니라 보도 참사였다. 이 정말 유가족에 대해서 잔인무도한 짓들도 했죠. 그런 상상하기 힘든 질문들도 막 서슴없이 했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보도 자체를 안 한 게 너무나 많았잖아요. 그리고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촛불 국면에서도 아예 보도 자체를 안 하는 그런 짓들을 정말 서슴없이 했었죠. KBS와 MBC 차이 같은 건데요. MBC의 모 고위 관계자가 그런 말 한 적 있잖아요. MBC는 사형방송이다. 공영방송의 개념이 훨씬 더 큰 방송인데 KBS는 좀 심하게 말하면 약간 국영방송 느낌이 나요. 온전하게 국가가 지배하는 구조를 갖고 있고 MBC는 방문진이라고 하는 이를테면 어떤 법인의 저번에 코어포레이션이라는 그런 개념이 네. 그건데 그 법인에 있어서의 지분들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적 자금이 들어가도 온전하게 지배를 못했던 부분이라서 장악하기가 훨씬 쉬웠던 바로 그런 방송이었다는 말씀드리고요. 어쨌건 그걸 보고 있는데 정말 오랜 시간 돌아왔구나. MBC, KBS가 사실 장악된 건 촛불 보도 이후라고 보면 되죠. 촛불로 이제 나라가 이명박 자체가 초반부터 흔들리기 시작하니까 이게 장악을 해야겠다라는 그게 핑계였는지 뭔지 모르겠어요. 그 전부터 이미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광우병 촛불 보도에 대한 또